뉴욕에서 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00년도 훌쩍 넘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현재 지반이 침하하는 속도가 1년에 1mm에서 2mm 정도라고 해요. 당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10년이 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현재 건축물들은 사실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법물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지하세계에 대한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점프를 한다고 해서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지하철과 함께 지하철이 가는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리에서 뛰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엔 여러분은 지하철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진행한 그 거리만큼 여러분은 다시 착지하게 돼서 뒤로 밀려나지 않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 여러분과 같은 이런 질문을 물리학자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냥 똑같이 떨어지지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들어보셨을 텐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처음 제안한 게 바로 태양계 운동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공전하기도 하고 자전하기도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당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갖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비판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떨어지는 도중에 지구가 자전하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조금 있으면 내 발 바로 밑이 아니라 이 뒤 방향으로 비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몸을 훌쩍하고 뛰면 뒤쳐져서 착지하게 된다는 거 똑같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돌멩이가 그냥 발밑에 떨어지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주장도 재밌어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얼굴에 그 맞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제 얼굴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데 왜 맞바람이 불지 않느냐 따라서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사실 갈릴레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그 과학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배격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만 해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인 그거 지구가 돌고 있다면 물건을 떨어지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이 처음에 질문했던 여러분이 뛰셔도 되고 동전을 떨어뜨려도 왜 뒤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지지 않는지와 상당히가 아니라 사실 똑같은 물리학의 현상입니다. 서울이 개발이 된 다음에 지하철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부설하는 비용은 지면 위에 지상철을 놓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서울의 지하철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어쩌면 지하철이 아니라 다 지상철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은 이미 지상의 여러 빌딩들, 도로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된 다음에 지하철을 부설해야 됐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고가도로처럼 위로 다니거나 아니면 땅 속으로 다니거나. 당연히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지상으로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을 새로 터널을 만드는 것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프라들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교통수단을 추가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주로 서울에 존재하게 된 거죠. 지하 공간은 아주 깊이만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땅속에서 1km를 더 지하로 내려가면 그곳에서의 압력은 100기압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60도 정도예요. 1km만 내려가도. 근데 만약에 10km를 더 내려가잖아요. 그곳에서의 그 압력은 1000기압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기 압력의 1000배죠. 그리고 온도도 거의 200~300도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뭐 얕은 깊이면은 모를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환경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얼마 전에 타이타닉에 침몰한 곳에서 사실 일종의 관광 유람선 같은 거예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해저 깊숙이 내려간 잠수함이 안타까운 그 사고를 겪은 일이 아마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이 타이타닉 탐사 잠수정에 작용했던 압력이 한 300기압 정도라고 해요. 엄청나게 큰 압력입니다. 1cm인 작은 정사각형 위에 물 1kg짜리 페트병이 하나씩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300기압이면 작은 사각형 위에 300kg이 올라가 있는 거랑 같습니다. 1cm가 아니라 10cm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라면 10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0톤의 무언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으로 10km를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압력이 1000기압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건 아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게 건물은 사실은 지면에서 그냥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고층 빌딩의 경우엔 단단하지 않는 집안이라면 점점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사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뭐 그냥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뚝을 박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고층 빌딩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 미리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면 거기 안에 단단한 안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뚝을 안반에 닿을 때까지 깊게 박아요. 이렇게 박는 걸 지지말뚝이라고 부릅니다. 지지말뚝을 단단한 안반 위에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만든다면 이 건물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침하할 위험은 없죠. 그런데 안반이 너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곳도 있대요. 그럴 때는 간혹 이거를 마찰말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마찰을 이용을 해서 건물이 더 아래로 침하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실 마찰력만으로 건물의 침하를 막는다는 게 사실 여러분 잘 떠오르세요? 근데 마찰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전 있잖아요. 두꺼운 사전을 양쪽에 놓고 이걸 드르륵 하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페이지를 겹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종이들 사이의 마찰력만으로도 무거운 사전을 여러분이 그냥 들어도 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한 것이 지지말뚝이에요. 지지말뚝은 밑에 단단한 안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침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아주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현재 건축물들은 사실 단단한 안반 위에 건축물을 올리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은데요. 뉴욕의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뉴욕에서 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글쎄요, 이제 100년도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도대체 얼마나 그 말뚝을 깊게 박아야 아래쪽에 안반이 있는지를 정말 말뚝을 박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을 수가 있죠. 요즘은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미리 압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곳은 지하 몇 미터까지 가야 안반이 있구나는 걸 알고 말뚝의 길이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텐데 솔직히 뉴욕에서 100년 이전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지 말뚝을 박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계속 말뚝을 아래로 내려도 안반에 닿지 않는 그런 건축물도 제 생각엔 솔직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현재 지반이 침하하는 속도가 1년에 1mm에서 2mm 정도라고 해요. 언뜻 생각하면 1mm, 2mm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뚫어야 할까? 그것도 다른 문제겠죠. 한 100m 정도까지는 뭐 문제 전혀 없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까지
그 내려가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일은 사실 일반인들이 거주하기 위한 거라거나 그런 정도는 많지는 않고요. 연구용 시설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실험이 있어요. 중성미자라는 물리학에서의 중요한 입자를 측정하고 관찰하는 실험실을 설치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래된 광산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깊이가 1km 정도입니다. 거기에 실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중국에 있는 중성미자 실험 장치는 땅속 2.4km인가 그 정도로 더 깊습니다. 그래서 1km, 2km 정도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땅을 파고 땅 속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설비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예는 있겠죠. 당연히 핵 전쟁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은 또 연구용 시설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땅속 깊이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가? 거기는 핵벙커가 지하 2km 아래에 있다는 얘기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봤는데요. 그런 시설도 있죠. 그래서 땅속 깊이 어떤 연구용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1km, 2km 정도, 그리고 핵벙커, 전쟁 때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군사 시설로서의 벙커, 그런 것도 1km, 2km 정도는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단지 아래로 깊게 뚫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때는 뚫은 다음에 거기에 뭐 무슨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내려가서 거기서의 어떤 그 지질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런 용도라면 굉장히 깊은 시추공도 있습니다. 그 구소련에서 지하로 12km까지 시추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 구소련에서 뚫은 시추공도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의 지각의 두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살거나 접근 가능한 지구의 전체 크기에서의 이 두께는 정말 얇죠. 사실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장 최적지는 당연히 지하입니다. 근데 사실 아주 깊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 생각에 글쎄요, 이게 핵폭탄의 위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거라서 제가 정확한 추정은 잘 못하겠는데요. 지하 한 100m 정도만 돼도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저는 짐작은 되는데 정확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하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이유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지구의 지각의 상당한 부분들이 직접 투과되는 어떤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차폐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바깥에 있는 것보단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어떤 방사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에 과도한 인구 집중의 일종의 안타까운 부산물 같아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분들에게 제공할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주거 유형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반지하 방에서 오래 살았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고요. 그 젊었을 때 고생했던 가장 큰 거는 습기였어요. 방습을 잘 하지 않은 방이어서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심할 때는 벽지가 그냥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냥 벽을 향해서 물이 거의 흐르는 듯한.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젊었을 때 잠깐 살면서 평생을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때도 지금도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 주거 공간이 반지하에서 사람을 살게 하면은 정말 나쁜 일 같은 그런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같은 걸 생각하면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반지하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주 형태인 것 같아요. 다들 뭐 보셨겠지만 방의 창의 일부가 건물 바깥에 도로에 걸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오염물질들, 빗물이 창을 통해서 들어올 위험, 어떤 매연, 그리고 비산 먼지들의 양,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공기의 질 같은 거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지하 도시가 지상 도시보다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을 막아야 되는 상황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상 공간이 사람들의 거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그 가능한 위치를 찾아서 지하 공간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핵폭탄으로 인해서 지상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고
너무 핵 물질에 그냥 오염이 심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세상. 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우리가 이주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지하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뭐 대비할까 보다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들 힘을 모으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로 가지 말고 땅 위에서 살죠, 계속.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걸 그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법물리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